안녕하세요. 예.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다 붙어 있네요. 전국 등수까지 해갖고. 보니까 좀 주목해야 될 게, 물론 뭐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시지만, 평균만 놓고 보면 개론 점수하고 민법 점수하고 해서 민법 점수가 더 낮죠?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민법 점수가 더 높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를 어차피 합격시키는 건 민법이에요, 민법. 개론은 어차피 50점만 맞으면 된다니까요. 50점, 60점만. 근데 민법은 점수가 조금 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점수가 오르긴 하는데 점수가 더 올라요. 왜냐면 그 민법은 어차피 시간 지나서 많이 반복해서 보시면 점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과목이고, 개론은 도대체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 민법 점수가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상황이 역전되는 게 더 보기에 좋은데, 민법이 점수가 더 나오고. 그래서 민법 점수가 좀 덜 나온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잘 안 하시는구나. 왜냐면 민법은 그냥 성실성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법 점수가 낮은 게 별로 사실 반갑진 않은데, 뭐 말로는 민법 문제가 이번에 쉽진 않았다며요. 잘 모르죠.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점수는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분이 만약에 시험을 보면 개론 점수가 대부분은 다 낮고, 그 중에 한두 분만 개론 점수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민법 점수가 훨씬 더 높은 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민법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보니까. 물론 뭐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쳐주신 분들이 많아갖고, 바닥을 깔아주신 분들이 많아갖고 평균 점수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민법 점수하고 개론 점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민법 점수가 낮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 때는 민법 점수가 좀 더 올라가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론은 생각보다 수업만 잘 들어도 맞힐 게 좀 건져낼 게 많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잘 보시면 되죠, 뭐.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는 제가 내기로 해서, 맞다. 오늘까지 문제 내줘야 되는데. 깜빡했네. 오늘까지 문제 내달라고 하던데. 주말에 해야겠네. 쉽게 내고 뭘 떠나서 뭘 할 거냐면, 녹화 되나? 3월 12일 날 감정평가사 시험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가 보게 될 공인중개사 시험이 과목이 3개가 겹쳐요. 얘도 27회 시험이고 얘도 27회 시험이고 회차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3개가 뭐냐면, 중개사로 얘기하면 부동산학 개론, 민법, 그 다음에 공법 과목 일부하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하고 공시법 과목에서 섞이는 몇 가지 과목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걸 감정평가에서는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그러고, 민법은 똑같고, 그 다음에 공법 및 공시법을 합쳐서 관계법규라고 해갖고 3과목이 겹쳐요. 그러면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러 가시는, 출제하러 가시는 교수님들이 문제 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뭘 먼저 살펴보겠어요? 이때 미리 냈었던 요 과목에서 요런 문제들은 좀 참고를 하시겠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한 번 정도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가 좀 달라요. 왜냐면 얘는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이고 얘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라서 원론과 개론의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뭐 또는 부동산 중개라든지 뭐 또는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 쪽에서는 보는데 우리는 안 보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경제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과목 외에 경제학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론 문제는 낼 필요가 없죠, 이 안에.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 경제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해도 한 30문제 이상은 겹쳐요, 문제가.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그래서 방송 공개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좀 응용해서 낼까 생각합니다. 똑같이 내면 뭐라고 할 테니까 나름대로 좀 고쳐서 좀 문제를 내보겠죠. 근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더 쉬워요, 우리 시험보다 더 쉬워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에서 한 70점 맞으시는 분이 감정평가사 문제 풀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더 어려워요, 훨씬. 그럴 수밖에 없죠. 중개사는 시험 보는 인원이 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5,000명 정도 뽑는 시험이고 평가사는 한 3,000명 봐요. 그 중에서 한 150명 뽑는 시험이니까 예, 뭐 문제 이런 규모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는 2차가 어려운 거지 1차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적합할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좀 특이했던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보시다 보면 중개사 기출문제에서 보셨던 문제들도 거의 똑같이 나온 것도 있고 거꾸로 평가사 문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좀 특이하게 나왔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나중에 이제 한 7, 8월 달, 9, 10월 달 가는 모의고사쯤에 내겠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이번 모의고사는 그렇게 낼까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시고 뭐 이런 말씀 안 드렸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게 평가사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지 어쩐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잘 갖고 계세요.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시간 내시면 한번 더 풀어보세요. 이게 옛날에 기출됐었던,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왔던 가장 최신의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329페이지 가셔서. 그러잖아, 모의고사 내야 되면 큰일 났네. 제 5편. 투자론 보실 거고요. 시험 문제는 6개 나온다고 보세요. 그 중에 우리는 3문제 맞으면 아 시험 겁나 잘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투자론입니다.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유형과 수익률, 유형과 수익 쪽에서 공부하실 건 일단 유형과 수익의 개념은 당연히 아셔야 될 테고 유형과 수익률의 종류, 그 다음에 위험 쪽에서는 뭘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위험의 관리 방법 또는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수익률 쪽에서는 수익률을 이용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서 시험 문제는 하나는 꼭 내고 있죠. 그럼 두 번째 공부하실 게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 배우실 거예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 배우실 거고 얘도 시험 문제 하나는 나오는데 투자론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 없는 문제예요. 그 포트폴리오 쪽에서는 계산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그래도 좀 문제 풀기가 좀 편하니까 얘는 꼭 나오면 맞추셔야 되고 책 순서대로 갈게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 배울 겁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산.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것들은 미리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돈의 액수를 계산해야 될 돈의 개념들은 어떻게 하자. 다 외우고 있자라고 했죠. 그러면 11월부터 수업을 들었거나 1월부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우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 두 번째 그 돈을 구하는 식은 이해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식에 들어가는 개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론에서 공부하실 거고 뭐 얘는 이름이 자체가 계산이니까 뭐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용 묻는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서 투자 분석의 기법,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 분석의 기법, 죄송합니다. 현금 흐름의 측정.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그 종류가 두 가지죠.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현금 흐름 또는 영업수지 계산하는 절차하고 또 하나 처분했을 때 들어오는 지분복귀 계산하는 절차 다 외우고 있는 거죠. 다 외우고 있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구나 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 정도 시험에 낼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투자론의 결론에 해당하는 투자 분석의 기법. 그래서 얘는 일단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즉 할인하느냐 할인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둘로 나누죠. 그래서 할인하는 방법에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평가 회수기간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하지 않는 방법들이 다 나머지 것들이죠. 그래서 뭐 어림셈법이니 비율 분석법이니 그 다음에 단순 회수기간법 또는 아무 말 없이 회수기간법이라 부르네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것들이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구체적 내용 들어가셔서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한 2개쯤 나오는데 재수 없으면 이 2개가 다 계산 문제로 나와요. 재수 없으면. 그리고 좀 쉽게 내려고 할 때는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로 낼 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로는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는 다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를 낼 수 있는 파트들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많이 내고. 그래서 재수 없을 때는 뭐 투자로 해서 계산 문제만 한 서너 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해 시험은 더럽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좀 쉽게 낼 때는 계산 문제 한두 개 정도 내고 내용 물어보는 게 더 많고. 그러면 좀 쉬운 거고. 그래서 내용 공부할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외울 것도 많고. 아무리 봐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문제는 뻑하면 계산 문제 내고 이러니까 한 반 정도 맞으시면 시험 잘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게 투자론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공부하실 건 위험부터 보시는 거죠. 위험. 그래서 우리 책에 329페이지 나와 있는 투자의 개념이라든지 종류, 특징, 장단점, 투기와의 구별 안 물어요. 이거 안 해도 문제 될 거 넘쳐나는데 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집 풀다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어요. 맞췄으면 상관없고 틀렸다 그러면 그때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 335페이지 가셔서 오늘 배우실 첫 번째 내용은 위험에 대한 얘기부터죠. 위험. 제일 먼저 개념 나오는데 위험이라는 거의 개념은 기억번 투자자가 정보가 불안전합니다. 이 말은 계속 시작론부터 계속 나오죠. 그럼 정보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불안전하다는 얘기는 미래를 내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수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투자 시점에서는 미래 수익은 나의 단순한 뭐다? 예상치라는 거예요. 예상치. 우리 책에서는 예측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기대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대치. 그래서 이 기대치가 실제로 내가 얻는 수익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투자에 따른 기대소득과 세 번째 줄 투자에 따른 기대소득과 실제로 내가 실현한 소득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뭐란다? 위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니은번 위험이란 부동산 투자에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랑 실현된 결과가 달라지는 가능성을 위험이라 부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얻은 투자 수익이 내가 예상했던 기대치와 달라질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위험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위험이라는 거의 개념은 미래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랑 실제로 실현이 된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뭐라 부른다?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2번에 위험의 척도가 나오는데 위험의 척도 얘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에 따른 위험도는 기대소득과 실현소득의 격차를 말하니까 차이를 말하니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이 평균이 기대치 구하는 방법이에요. 기대치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 평균값 기대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인 표준편차 또는 분산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평균으로 계산되는 기대치에 대한 뭘 이용해서 구한대요? 분산 내지는 표준편차라는 걸 이용해서 구한대요. 그럼 요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분산과 표준편차의 관계는 뭐냐면 표준편차를 제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분산에다 루트 씌워서 제곱권을 구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편차가 돼요. 이놈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따가 구해 볼 거예요. 실제로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위험의 크기를 실제로 계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위험의 크기는 이 투자안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위험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험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 배울 거니까 추가로 배워야 될 개념이 뭐냐면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변이계수. 이따 뒤에 나올 텐데 변이계수라고 하는 건
내가 수익을 1%더 얻기 위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추가적인 위험의 크기를 변이계수라고 불러요. 수익률 당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변이계수입니다. 그럼 얘는 투자한마다 수익률에 따라 요 크기가 달라질 테니까 요거는 투자한마다 그 값이 똑같지 않고 상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책을 읽거나 문제를 푸시다가 분산값이나 표준편차값 또는 변이계수 값이 주어졌다. 아, 그럼 얘는 뭐의 크기를 준 거구나? 위험의 크기를 준 거구나. 그럼 이 값들이 크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나는 그만큼 미래 불확실성이 커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이 값들이 작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결과값은 내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시험에 주로 내는 건 한 페이지 넘겨서 336페이지에 위험의 종류를 물어요. 위험의 종류.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는 뭐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네 번째는 인플레 위험, 다섯 번째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뭘 묻냐면 얘네들의 개념을 얼만큼 잘 구별하시는지 물어요. 개념의 구별.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개념 읽어보시면 되죠. 뭐 336페이지 나와 있는 동그라미 3번 위험의 종류. 그래서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투자한 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사업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에 대한 위험이다? 수익성에 대한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수익성에 대한 위험이다 라는 말 자체가 위험이라는 게 내가 예상한 결과랑 실현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말했으니까 이 수익성에 대한 위험이란 말은 내가 예상한 수익과 실제로 실현된 수익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 말밖에 안 돼요. 즉 내가 예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올 가능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내가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왔던 이유는 내가 투자한 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면 그 투자 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업성 위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사업 자체가 하필이면 시장에서 별로 인기 없는 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임대부동산인데 사람들이 잘 구하려고 안 하는 부동산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안 나오는 걸 시장 위험, 그러니까 잘 안 팔려서 생기는 위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잘 팔리긴 하는데 내가 운영을 잘 못해갖고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럼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올 테니까 이걸 운영위험.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입지 선정을 잘못하면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위치적 위험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 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돼서 내가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온다면 이걸 두고 사업상 위험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적 위험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남의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빌린 돈을 부채라 부르는데 이 부채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갚아야 될 원금도 발생하고 이자도 발생하겠죠. 근데 이 빌린 돈이 너무 많아지면 갚아야 될 돈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뭐 할 수도 있는, 못 갚을 수도 있는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두고 뭐라 부른다? 금융적 위험이라 부르는데 이 똑같은 개념을 금융론에 가면 뭐라 그래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위험, 이걸 두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은 똑같은데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 많아서 이 돈을 못 갚았다면 이걸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을 채무 불이행 위험. 그래서 개념은 똑같은데 이게 차입자 입장이냐 대출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만 잘 봐주세요.
근데 법적 위험은 이름 그대로 법적 환경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변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 불러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적 환경이 변했다는 건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었다. 또는 갑작스럽게 법률이 개정됐다. 또는 갑자기 정부가 정책을 변화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걸 두고 법적 위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주의하실 건 이 법적 위험은 투자론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금융론에서도 있었고 개발론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워포드라는 학자가 분류했던 개발 위험 세 가지: 시장 위험, 법적 위험, 비용 위험. 또 공부하겠죠, 뭘. 점수가 잘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모의고사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위험 속에도 무슨 위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법적 위험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적 위험은 투자론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금융론이나 개발론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이름 그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인플레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두 가지로 정의하죠. 물가는 그만큼 어떻게 되고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인플레 개념 자체가 두 가지니까 인플레 위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 위험은 일반 물가, 즉 다른 물건의 가격은 다 10%씩 오르는데 그 일반 물가 상승에 내 부동산 가치 상승이 미치질 못한 거예요. 내 부동산 가치의 상승.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내가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5% 올라서 나는 돈 벌었다고 좋아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른 부동산들은 다 가치가 10%씩 올랐다면 나는 5%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몇 프로까지 올라야 10%까지 올라야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5%밖에 안 올랐으니까 오히려 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다? 하락한 거죠. 이걸 두고 인플레 위험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남의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될 뭐가 많아진다? 이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던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물건 사기 위해서 갖다 줘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 그래서 왜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뭐 짐바브웨인가? 거기는 물 한 병 살려면 뭐 10조 달러 이런 거 갖다 줘야 된다며. 공이 한 12개 붙어 있는 돈 한 패, 지폐 공이 이렇게 12개 붙어 있대요, 12개. 그럼 금액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달러예요, 달러 또.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달러는 우리 미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갖다 주면 뭐 먹어요? 그랬더니 물 한 병 산댔나? 그럼 얘는 그만큼 뭐예요?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죠. 그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수록 그 돈의 값어치가 없어진 거니까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될 뭐도 많아진다. 이자도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 그러면 그만큼 내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내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된 거다? 떨어진 거죠. 뭘 떨어진 거. 근데 이걸 똑같은 개념을 금융론에 가면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이 변동해서 대출자가 얻을 수익이 감소하는 위험, 이자율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하에서는 누가 부담했었고? 대출자. 그 다음에 이걸 변동금리 하에서는 누구한테 떠넘기는?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위험이 뭐였다? 이자율 위험.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이름만 또 다른 거죠. 그 다음 유동성 위험은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위험인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용이성이에요. 현금으로 전환하는 용이성. 근데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이걸 매각을 해야죠. 근데 부동산은 워낙 매매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해서 현금으로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필이면 투자해 놓은 게 이런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지면 이걸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팔게 돼요? 싸게라도 팔게 되죠, 금매로. 그러면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때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위험을 두고 뭐라 부른다? 유동성 위험이라 부릅니다. 그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런 건 각오해야죠. 급하게 현금으로는 못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고, 시험 문제는 뭘 묻는다?
개념 묻습니다. 개념 잘 정리하시면 되고 책에는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서 위험에서 시험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책에 347페이지 가보세요. 왜 이렇게 뒤에다 써놓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위험의 관리, 위험의 처리. 그 책에는 347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투자를 하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위험을 좀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책 순서 조금 바꿀게요. 위험의 회피 또는 위험의 제거. 두 번째가 위험의 보유. 세 번째가 위험의 전가. 네 번째가 위험의 축소 통제. 그럼 공부하실 때 요 네 가지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 풀어요. 그 이상은 안 물으니까. 그러면 개념들 아시는데 그 위험은 뭐 모의고사 성적 나왔으니까 뭐 위험의 개념이 잘 안 잡히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모의고사 보기 전에는 예상했던 점수가 있겠죠? 그래도 모의고사 보면 이 정도 점수는 나오지 않겠어? 근데 실제로 실현된 결과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위험. 그러면 그 위험을 피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시험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예상한 점수가 다른 점수가 맞아서 뭐 마음 상하고 이럴 일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험의 회피 또는 위험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위험의 회피 또는 위험의 제거는 방법에서 형태에서 보시듯이 A번에 위험한 투자는 아예 투자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한 자산, 즉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투자안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고 안전한 곳,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건 내가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언제나 동일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게 정기 예금이나 국공채를 사는 겁니다. 예금을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이만큼 이자 드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이자가 나오죠. 그런 형태로 투자하는 걸 두고 위험의 회피 또는 위험의 제거라 부릅니다. 그래서 위험의 회피 제거는 오로지 어디에만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다 돈 넣는 분들, 은행에다 돈 넣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위험의 회피 제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위험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뭐도 줄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줄죠. 그런 게 이제 위험의 회피 제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앞에 위험의 보유. 동그라미 2번에 위험의 보유. 읽어보시면 위험으로 인한 장래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내 스스로 준비해놨다가 그걸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실현됐을 때 내가 얻을 손실에 대한 충당금 같은 걸 마련해 놓거나 또는 그에 따른 준비금 같은 걸 마련해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걸 위험의 보유. 그럼 3번, 세 번째 이제 위험의 전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조세정가 배우신 것처럼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남한테 어떻게 하는 거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위험의 축소 통제가 실제로 위험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방법인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험의 축소 통제는 내가 위험한 투자안에 투자할 가능성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위험한 투자에 투자할 가능성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 줄어드는 방법.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348페이지 동그라미 4번의 위험의 통제 축소 방법에 몇 가지가 있대요. A번의 보수형 예측, B번의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C번의 민감도 분석, 그다음 D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가로치고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써놨잖아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안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축소 통제 방법의 종류가 몇 가지다? 5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보수적 예측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평균, 번호가 왜 이래?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있는데
포트폴리오. 얘네들은 개념까지 알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만약에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결론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그럼 문제 풀어요. 개념까지 이해하시면 더 좋고.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보수형 예측은 아까 위험은 뭐라고요? 내가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 볼 때 예상한 점수랑 실제로 성적표 날라온 점수랑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 부른다는데 그 위험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시험 보기 전에 예상하는 점수를 어떻게 해라? 낮게 잡아요. 이번 시험에는 20점만 맞으면 대박이요. 그런데 25점 맞았어. 그러면 나는 그만큼 기분이 좋아지겠죠. 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보수형 예측은 뭐예요? 이 투자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 자체를 또는 기대되는 수익률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다? 낮게 잡는 거야, 낮게. 그걸 보수형 예측이라 불러요. 그럼 얘는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이라서 예상되는 수익 자체를 어떻게 잡았으니까? 낮게 잡았으니까 얘는 수익도 별로 안 나오는 투자안이잖아요. 그럼 투자해 안 해?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만큼 위험한 투자안에 투자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축소 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은 일단 할인율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할인율이라는 건 현재 돈과 미래 돈 두 개의 돈이 있는데 얘가 같은 가치를 갖는 돈이 되려면 같은 값어치를 갖는 돈이에요. 그러려면 현재 돈이 미래 돈으로 바뀔 때는 그 액수가 좀 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랬습니다. 커진다. 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럼 반대로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바꾸려면 같은 가치를 가질 때 액수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그래서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꿀 때 그 액수를 늘려줘야 될 일정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R로 표시하고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이자율이라고 읽어요. 그럼 거꾸로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바뀔 때는 그 액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래서 그 줄어들 때 사용하는 일정한 비율을 R로 표시하고 읽을 땐 뭐라고 읽는다? 할인율이라고 읽어요. 할인율.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 배우셨던 분들은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 그래서 그때 할인할 때 일정한 비율이 할인율입니다. 그럼 이제 할인율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란 건 어떤 투자안에 위험이 발생을 하면, 위험이 존재하면 투자자들은 그 투자안에 투자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 부릅니다.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이란 건 이러한 위험 할증률로 조정한 할인율이니까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된 반영이 된 할인율이란 뜻이에요. 이걸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어떤 투자안이 위험이 커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그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높이겠죠. 얘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걸 반영하는 할인율도 같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투자안에 미래 수익이 있는데 그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사용하는 이 할인율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바뀔 때 그만큼 그 돈의 액수는 많이 줄어든다, 적게 줄어든다?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 이 할인율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꿀 때 그 돈의 크기를 줄여주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비율이 높아지면 돈의 액수는 형편없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투자는 위험이 큰 투자안인데 미래 수익만 봐갖고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돈으로 바꿔보니까 현재 돈으로 바꿔보니까 수익도 얼마 안 나오는 애요. 그럼 투자해 안 해? 안 하겠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안을 걸러내는 방법을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알았어요? 결론만. 그래서 위험한 투자안일수록 그 대가를 반영하는 위험조정 할인율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다?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미래 수익을 현재 돈으로 환산할 때 그 수익이 훨씬 작아지니까. 그럼 나는 그만큼 위험한 투자안에 투자할 가능성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익률 배우신 분들 중에 우리가 배웠던 수익률 중에 이런 위험 할증률을 포함하는 수익률이 하나 있죠. 대표적인 게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 더하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럼 얘도 결론만 아셔야 되겠으니까 위험이 큰 투자안일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높게 잡는 거죠. 이런 방법을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라고 합니다. 책에 설명 다 돼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 읽기 부담스러우시면 그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만이라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민감도 분석은 책에 굵은 글씨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이제 민감도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민감도라는 게 우리 책 나번에 나와 있어요. C의 나번. C의 나번.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서 투입 요소, 이 투입 요소를 위험이라고 이해하세요. 위험. 그래서 그 위험이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 그럼 투자 모형에서 결과치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그 수익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를 뭐라 부른다? 민감도라 부른다는 거예요, 민감도. 그럼 민감도라는 거의 개념은 우리는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투입 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값인 수익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뭐라 부르고 민감도라 부르고, 그럼 투자마다 뭐의 크기를 재보는 거예요? 민감도의 크기를 측정해봐요.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니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투자 안의 수익은 불확실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수익을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는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니까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어떻다? 크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4번 보세요. 4번. 가나다라 봐봐. 4.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이 수년가가 미래 수익이잖아요. 미래 수익. 그럼 그 수년가의 변동이 그만큼 어떻다? 심하다. 그럼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는 내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 얘기는 위험도 크다. 그럼 이렇게 투자한들마다 뭐의 크기를 분석해봐서 민감도의 크기를 분석해서 민감도가 큰 애들은 투자 안 하면 그만큼 위험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뭘. 그 다음에 D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평균분산 결정법은 이따 배울 건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아는 개념이잖아요. 자산을 투자할 때 한 군데 몰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한 간의 위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위험을 어떻게 하고 싶다? 감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되네. 그 다음 평균분산 결정법에서 아까 평균은 뭘 계산하는 방법이랬어요? 기대값.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대값은 내가 얻을 수익을 뜻하는 거죠. 분산은 뭐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 위험 측정하는 거. 그럼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건 이런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위험은 가능한 어떤 애?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거고, 내가 감수할 위험이 똑같다면 그 중에서 수익은 높은 애를 선택하는 방법이 평균분산 결정법이에요. 그럼 이런 평균분산 결정법에서 선택된 투자는 그만큼 위험이 어떤 애요? 작은 애죠. 뭘. 이 두 개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둘째 시간에. 그래서 서로 방법이 다른 건데 같이 써놨으니까 혼동되죠. 그래서 이 5가지는 위험을 축소, 통제시키는 5가지 방법은 개념까지 이해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니면 뭐만이라도 결론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문제는 풉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 중에 1번 위험에 대한 다음 설명이 잘못된 걸 골라보래요. 1번 위험이란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예상보다 이익이 더 나는 경우에 투자 대안은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위험의 개념이 손실 가능성이에요? 아니죠. 위험은 뭐라고 했어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결과랑 내가 실현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달라지는 거. 그러면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위험이 꼭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 위험 개념 잘 안 잡히시는 분은 모의고사 점수 생각을 하니까 20점 예상하고 시험 봤는데 80점 맞았어. 그럼 그건 위험이 아니다? 그것도 미래를 뭐예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에 해당해? 위험도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안이 있는데, 어떤 투자안이 내가 투자하는 돈이 많을수록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런 관계를. 그러면 어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안이 여기쯤에 있으면 그만큼 평균과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또는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그럼 얘도 가까우니까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기가 쉬운데, 얘는 뭐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나오는 거고 얘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뭐예요? 뭐가 큰 거예요? 위험이 큰 거지 뭘. 그래서 수익이 더 나오는 것도 위험, 덜 나오는 것도 위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개념은 뭐예요?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1번의 위험의 개념이 아니라 2번의 위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나타내는 값들에는 절대적 위험으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요 간격을 구하는 거예요. 요 간격.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상대적 위험으로는 뭘 계산한다? 변이계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이계수라는 건 수익률 당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변이계수도 뭐의 크기를 측정한 거라?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 거라서 이 값이 작을수록 그만큼 위험이 작은 투자안으로 보는 거죠. 5번 분산이라는 건 이게 평균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평균값으로부터 이 값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분산 또는 편준편차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3번 하나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3번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1번 위험의 제거는 정기예금과 같이 안전한 곳에만 투자해서 돈 안 까먹게 하는 게 위험의 회피 또는 제거.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보수정 예측은 모의고사 보기 전에 가능한 점수를 낮게 예측하는 거. 3번 위험조정 할인 방법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이 크니까 위험 할증률도 높아져서 할인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럼 3번은 빠졌네. 4번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년제 가치의 변동도 심하고 그에 따라 더 위험한 투자를 평가하는 거죠. 5번 평균분산 결정법이란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불확실성이 뭐예요? 위험이잖아요, 위험. 그래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자산을 어떻게 했대요? 분산했대요, 분산. 그래서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은 평균분산 결정법이 아니라 뭐예요? 포트폴리오네. 그럼 답은 5번 틀렸죠. 평균분산 결정법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평균으로 표시되는 수익과 분산으로 표시되는 위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수익하에서 위험은 제일 낮은 애,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은 가장 높은 애, 이런 걸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죠.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위험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337페이지 가시면 위험 짝꿍 수익률 얘기 나오죠. 잠깐만 쉬었다가 수익률부터 다시 볼게요.